쭉 방통위원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정지를 얼마나 당하셨던 거죠? 174일 직무정지 업무 복귀를 언제 상태였습니다. 하셨습니까? 1월 23일 했습니다. 네. 1월 23일 복귀하자마자 12.3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라고 하는 언론의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죠? 예, 네. 혐의라는 것을 넣어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고 내란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12.3 계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옹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MBC에 대해서는 이게 공영방송 맞느냐라고 하는 표현으로 뭐 표적 심사를 예고하는 듯한 압박성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표적심사 말씀입니까? 표적심사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게 공영방송 맞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자, 그런 표현들 때문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의 내란과 극우 폭동 또 그다음에 윤석열의 방송 통제와 탄압에 대해서 여전히 옹호하고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 본인은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면죄부라는 표현보다도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 기각, 인용 3개의 판결이 있고 저는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던 상태입니다. 2인 위원만이 제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라고 4명씩이나 되는 재판관이 얘기를 했었고요. 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방송 통제와 탄압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방송위원회가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방통위가 국가 권력이나 특정한 사회 세력 간섭을 받아서 운영될 위험을 막아야 된다. 이런 강한 위법성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 위법한 상황에서 KBS 감사와 EBS 사장 선출과 관련된 일정들을 밀어붙인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550일 넘게 국회에서 3인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3명에 대해서 추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5명이 있는 잠깐만요. 상태에서 됐습니다. 2명만 했다면 제가 문제가 있겠지만 2명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명으로 상임위원회를 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해서 선별적인 임명, 선별적인 인사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지금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행정법원에서도 끊임없이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자,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이진숙 방통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데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지원 KBS 감사를 임명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바코 비상임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했다는 것이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후보자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지원 후보자, 정지원 감사, 2015년 고대영 사장체제 첫 보도국장,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일선 기자들의 취재 요구를 묵살하고 보도를 가로막은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소속 기자들을 부당 정보 발령을 내고 보복 인사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KBS에서 내부 과거사 조사가 있었고 징계 처분을 받았죠. 2020년 재심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은 그런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사측을 상대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1심에서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지원 감사가 과연 KBS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구성원의 신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킬 만한 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KBS 자체적으로 보도 관련 기준에 따라서 보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지도 못하는데 KBS 이사회에서 임명 제청을 하였고
당시 감사 자격과 관련해서 저희가 됐습니다. 검토를 해서 네. 고박호 비상임 됐습니다. 이사가 멈추세요. 해소되면 자, 자세한 사항도 시작되는 모르는 걸로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KBS 이사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그냥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런 겁니까? 이진수 보도 됐습니다. 관련해서 잠시만 멈춰주세요. 이진수, 김태규 2인 위법 체제에서 결성한 KBS 이사회가 후보를 제청하고 아무런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위법 부당하게 정당성이 부족한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위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전히 위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MBC 박건식 본부장님,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3월 오늘 4일, 5일까지 잔인한 석 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 외환죄에 팔다리는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머리와 몸통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12월 3일 계엄은 실행됐는데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것이 궁금증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MBC가 그 머리카락에 하나 증거를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11월 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내란 팀을 구성합니다. 11월 7일 방첩사령관 여인영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같은 날짜에 임명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비상조치 비상대권이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년 11월부터로 기산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로는 모든 쿠데타가 그렇듯이 1차 타겟은 국민의 눈과 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방송국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24년 2월 달에 수방사 1경비단은 12월 3일 밤 국회를 침탈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그 부대입니다. 그 부대의 육군 대위를 팀장으로 해서 5명의 수방사 1경비단 요원들이 MBC를 사전 정찰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MBC 찾아오기 전에 먼저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4년 2월 6일자입니다. 6일자에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에서 MBC 시찰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장 처음이기 때문에 매우 의아했습니다. 그전에도 군이 보안시설인 MBC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일반 보병사단이었고요. 군만이 온 것이 아니라 항상 군, 경찰, 소방서, 구청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합동 점검을 했는데 2024년 2월 6일자 공문은 수방사만 단독적으로 저희에게 보낸 것이고요. 찾아온 날짜는 언제입니까? 2월 15일입니다. 2024년 2월 15일 수방사 군인 5명이 MBC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을 만나서 이때 공문에는 없던 MBC 내부의 사업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데스크 조조 등을 시찰을 했고요. 시찰 이후에 MBC 도면을 달라. 그래서 당시 예비군 중대장이 이 예비군 중대에는 MBC 사업 도면이 없다. 도면이 필요하시면 정식 공문을 보내라. 저희들이 매우 의아했던 것은 국가기관방송은 KBS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듣기로는 KBS는 이러한 수방서의 공문이 없었고 찾아온 적도 없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MBC만 찾아왔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주 조정실과 부조를 다 정찰했습니까? 네, 조조정실과 뉴스데스크 부조정실, 뉴스센터라고 하는 주 조정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아시다시피 1999년 만민중앙교회가 신도들이 난입을 해서 조조정실을 부쉈습니다. 조조정실이 붕괴되면 방송이 중단됩니다. 99년에 테러 업무는 경찰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대동하지 않고 수방사 경비단이 MBC의 대위를 팀장으로 해서 와서 주 조정실과 부조정실을 정찰하고 그리고 도면을 요구한 것, 도면 줬습니까? 도면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은 이유는 뭐죠? 당시 예비군 중대에는 사업 도면이 없었고요. 도면이 필요하면 정식 공문을 보내라고 요청했는데 이후에 공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내부의 어떤 단전 단수와 관련돼서 중요 시설들의 모든 점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조정실이 차단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네, 바로 방송이 중단됩니다. 다만 이제 비상으로 남산과 관악산 송신탑에서 비상 테이프로 송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1999년 만민중앙교회 때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MBC 도면은 수방사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방사가 어떻게 확보했을지 여부는 모르지만 저희는 주지 않았습니다. 수방사는 SBS 도면을 SBS에 요청했으나 SBS는 주지 않았고 이것을 구청을 통해서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MBC 도면도 다른 경로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전 단수 요청은 내란숙의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주요 언론사 MBC를 포함해서 했다는 것이 소방청장의 증언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단전 단수 설계도면 확보 그리고 주조정실 장악 계획이 24년 2월에 예행 연습으로 사전 정찰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바로 12월 4일 새벽 계엄령 시행을 위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했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사전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진숙 위원장, 예. 그 자주 영어를 쓰시던데 내란죄를 영어는 뭐죠? 내란죄가 Insurrection, treason입니다. 리벨리언이라고도 하죠. 르벨리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국말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방금 물어보셨으니까 예, 반란, 내란 그런 뜻이죠. 그렇죠. 반란 내란이죠. 예. 내란은 국헌문란입니다. 지금 이준숙 위원장은 여기가 어디죠? 국회 국회죠. 과방위 예. 그렇죠.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나온 것은 개인 의사로 나온 게 아니라 헌법이 설치한 기관인 국회가 불러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헌법이 설치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에게 내란죄로 쓰지 말라 한 것은 불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언론계 선배로서 12.3 내란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3 계엄이 맞다라는 제 의견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저 이진숙 위원장님 이제 다시 오셨는데 저희가 그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리고 그 광고 직접 영업 불법 광고 영업 의혹 그리고 감시 프로그램 이용 직원 사찰 그리고 불법 여론 조작 시도 그리고 탄핵 중에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지적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 5가지 중에 제가 보기에 해소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복귀해서 오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대 4로 다시 복귀는 하셨지만 헌법재판관 중에 4분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2인 체계 의결이 아까 이정원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2인 체계 의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4차례 저런 그 법원의 판결을 보면 2인 체제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잖아요. 2인 의결 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 구성원 필요, 2인 의결 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 결정 유지, 2인 의결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KBS 감사하고 EBS 이사를 2인 체제에서 또 임명했어요. 아까 또 문제 제기도 했어요. 다른데 업무가 걸쳐 있는데 자격이 안 됐는데 임명한 것 같은데 이게 또 무효 판결이 나면 다 책임을 지실 거예요? 짧게 말씀하세요. 기본적으로 이훈기 의원께서 제시하신 이 판단들이 다 2025년 1월 23일 이전에 나온 판단들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23일 이전에도 2인 의결에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각 의견에서 제가 그렇게 짧게 나왔습니다.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복귀하면 항상 나는 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UHD 방송이라는 게 있죠. UHD. 알아요? 네. UHD 지금 지상파 3사가 그동안 7년 동안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세요? 정확한 금액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UHD 관련해서는 제가 묻는 저희가 것만 잠깐 중단 좀 해주세요. 아니 묻는 것만 아주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시고 그 2조 2천억 썼어요 지상파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지금 UHD 우리 국민 중에 몇 프로가 시청할 수 있는지 아세요? 2.8% 정도로 알고 있는데 1%가 시청하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 드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DMB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 지금 몇 프로가 DMB 보는지 아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2%예요. 그리고 DMB는 지금 중계 설비가 구할 수도 없어요. 다 단종되고 그래갖고 제어가 때 이 설비를 빌려다 제어가를 받고 그런 실정이에요. 근데 이 정책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방통위가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 미디어 법제 2024-2025 업무보고에 방송, OTT, IPTV 통합해서 법제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과기부나 문체부하고 상의를 좀 하셨어요?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1월 23일에 복귀했고
설 명절 지난 뒤에 이제 한 달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UHD 부분이나 DMB 부분이나 굉장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예. 이제 지역 방송사들은 투자할 자원이 재원이 없어서 거의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 결합 판매 아시죠? 네. 이게 위헌 판결이나 헌법 불이치 판결 나면 지역 방송 생존이 힘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뭐 마련한 게 있어요, 대안을? 지역 방송사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지원 예산을 좀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전 MBC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니, 지역 됐습니다. 방송사에 대해서 그 각별한 늘린 건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이 늘려서 반영된 건 없고요. 그리고 저번에 빅테크 구글 애플 과징금 680억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아직도 방통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EBS 감사나 EBS 이사나 KBS 감사 같은 거 먼저 처리하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리고 임기가 끝나도 이건 왜 처리 안 하죠? 저희가 처리할 겁니다. 아니, 제가 보면은 일을 하고 싶은 거 같은데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아직도 알바비 정권의 방송장 이런 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이사나 공영방송의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로 이은기 되어 위원님. 있습니다. 중단하시죠. 네.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면책 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란이라는 부분은 지금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고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12.3 계엄 이것이 그러니까 정확한 이게 표현이라고 법률적으로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수계란 표현을 현직 대통령에게 쓰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내란 수계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요, 법카 유용범입니다. 그렇죠? 같은 논리로 보면 그렇겠죠? 그리고 제3자 뇌물법 위반범이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범이기도 하고 위증교사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 행위자이기도 하죠. 그죠? 북한의 쌍방을 통해서 돈 보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소됐으니까 그걸 확정적 범죄로 본다면 북한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범 이렇게도 부를 수 있죠. 답변해 보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뭐 음주운전범, 검사 사칭범, 특수공무집행 방해범, 선거법 위반범 이미 범죄 경력이 4개나 있어요. 거기에다 지금 기소된 게 6개인데 조용히 하세요. 한민수 의원. 조용히 좀 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비상경 누가 했어요? 박정훈 비상계엄 의원님,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박정훈 의원님 질의하세요. 아, 세웠어요? 그 말 자꾸 물어보세요. 아니요. 무슨 옹호 어디가? 질이 누구시다? 우리가 질을 해야죠. 내란 수계지. 뭘? 내란 수계입니다. 그만하세요. 자, 여러분. 아니, 잠깐만 계세요. 저기, 잠깐만요. 박정훈 의원 질의 시간입니다. 예? 세우고 있어요. 이미 세웠어요. 의원님, 박정훈 의원님은 본인 질의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본인 질의 시간에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 그냥 박정훈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제가 지난번 과거 질의 때도 이 법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이 지금 오늘도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과거 MBC 근무 시절 법카 내역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법카 내역을 자기 당 대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도덕적 기준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1억 2천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가 이미 돼 있고 그 증거 자료들이 이미 다 나왔어요. 한마디도 못하면서 어떻게 법카 얘기를 또 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진숙 위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의 경우에는
이 조용히 하시라고요, 과방위에서 한민숙 유성 경찰서에 이미 수사를 잠시만요. 이거 세우세요. 했습니다. 네, 이거 세우세요. 세우세요. 세웠고요. 세웠습니다. 박정은 의원님. 왜 세워요 왜? 하시라고 하니까 안 그러죠?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아무리 국회 아니. 정확한 얘기를 하세요. 정확한 얘기 했잖아요. 지금 뭘 정확한 얘기를 하셨어요? 똑같이 하세요. 다음 민주당 의원님 계십니다. 다음 질의. 잠깐만요. 이 정도는 경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저는 중단시킵니다. 네, 우리 저러니까요. 저 경고할까요? 안 한다고요. 박충건 의원님도 경고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시간 아까 즉시 중단시켰어요. 예, 무슨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상임위장에서 이렇게 결사옹위를 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틀린 얘기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지금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건데 남은 범죄 혐의로 재판받으면 확정적 사실처럼 얘기하고 자기 당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무슨 법이라도 있어요? 예? 내로남불도 좀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네,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네. 네, 지난 1월에 헌법재판소가 위원장님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사실상 이동관, 김홍일 전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상임 부위원장까지 정말 무고 탄핵의 상징적 피해자입니다. 장장 5개월이죠. 그리고 변론 비용도 사비로 감당하셨다 들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탄핵을 소추한 민주당은 공식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사비도 쓰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 변론은 전부 세비로 진행을 했죠. 소회가 어떠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인터뷰 자리에서 그 관련해서 소회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 12.3 계엄 이전에 이미 27건의 탄핵이 있었고 탄핵당한 피소추인은 피청구인은 다 본인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한 소추인 즉 국회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는 참 저희 탄핵을 당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유감 표명이나 사과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뭐 유감이다. 뭐 정말 고생했다.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뭐 문자라도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진숙 탄핵이 사기 탄핵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재가 1월 23일 8명 전원의 의결로 국회의 탄핵 소추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그 용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이진숙 증인, 예, 이진숙 위원장, 예. 직무정지 기간 중에 월급 받았죠? 예. 예, 얼마 받았습니까 한 달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중에 월급 받았죠? 예. 한 달에 얼마쯤 받습니까? 제가 한번 파악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도현 차관님께 여쭤보죠. 알뜰폰 정책의 목표가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킨다. 맞습니까? 네, 거기다 시장 경쟁 활성화도 포함됩니다. 네, 저렴한 요금제가 기본이고 신뢰받는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퍼스트 모바일이라는 알뜰폰 업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요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저렴한지 PPT 보시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KT망 이용 알뜰폰 사업자 요금 평균가. 이게 퍼스트 모바일이 KT망을 활용하고 있어요. 데이터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퍼스트 모바일의 요금이 7기가 기준으로 하면 60%가 높고요. 15기가 기준으로 하면 73%나 높습니다. 이게 요금만 높은 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PPT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는데 제공처를 한번 보십시오. 제공받는 자, 광화문 온, 리더스 프로덕션, 자유일보 쭉 가다 보면 사랑제일교회가 나오고요. 자유마을이 나오고요. 대국본 등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전광훈 집단이에요. 이게 통신업체가 개인정보 동의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과기부에서 알았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정무위에서도 개보위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네. 이게 지금은 바뀌어 있어요. 최근에 보도가 나오면서. 그것도 아시죠? 예,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광훈 집단과의 특수관계인 것으로 의심이 돼서 주주명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전한나라는 개인이 36,000주, 이게 60%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리더스 프로덕션 20%, 광화문 온 20%, 전한나 씨는 정광훈 씨의 딸입니다.
리더스 프로덕션 정광훈 교회 대표 목사가 대표로 있습니다. 이영한 목사.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업체예요. 광화문 온 정광훈 교회 목사 또 다른 목사 김대한 씨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광훈 계열사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수상한 영업도 보입니다. 퍼스트 기부 10이라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예, 기부가 포함되어 있는 요금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기가에 38,000원. 아까 보여드린 퍼스트 모바일 기준으로 해도 한 3배 이상 높은 가격이고요. 평균가 대비하면은 4배, 5배 높은 가격입니다. 자, 기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상품 가입시키는 거 가능한 영업일까요? 가능은 하죠? 요금제가 있다면 네. 단 그 기부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건 가입자와 그 사업자끼리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죄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서울시에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어떤 기관이냐면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를 해야 되잖아요.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고객을 유치했으니까 10억 초과되면 행안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10억 이하는 서울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사례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는 관리 책임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보면은 개인을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등록 요건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부분에 고가 요금에 대한 문제 거짓이나 내용이 있는지 여부는 금지행위로서 방통위 소관으로 되어 있고 개인정보 아까 주셨던 말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본인 확인에 관련해서 이 업체의 과거에 작년에 그런 문제가 일부 있어서 신용명령을 안 거쳐서 일단 영업정지를 매긴 바가 있고 지금 사례하고 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8월과 9월 그러니까 탄핵소 추가된 직후에 2달 동안 각각 1,356만 원 정도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도 매달 1,300만 원가량의 월급을 수령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자, 그런데 왜 아까는 어느 정도나 받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까? 정확한 금액을 드려야 되니까요. 네. 1,300여만 원 맞죠? 예. 네. 일을 안 하시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1,300일 때도 있고 네. 1,200일 때도 있고 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1,300여만 원 나왔습니다. 정도가 됩니다. 자, 이진숙 위원장께서 MBC 경영자 시절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그런 일관된 뜻을 가지고 계신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고 한다면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고 피소추자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으면 이건 국회 탄핵소추가 절대 남용이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지도 않고 그랬다고 한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이 돼서 본인도 받은 1,300여만 원의 월급을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노총 노조가 파업으로 나간 것은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내팽개치고 나간 네, 됐습니다. 불법성 파업이었고 네.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저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위법성 국회에 의해서 파업이라고 탄핵을 주장하는 당한 것도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법성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궤변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헌법재판소의 8명의 재판관 모두 똑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 이진숙 위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적법하게 이루어진 탄핵소추권에 대해서 업무가 정지됐던 이진숙 위원장의 월급을 받은 것은 본인이 주장했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정확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저는 동의하지 자,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진숙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 문제를 삼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 기간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을 자행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오랜 기간 그리고 지금조차도 머리를 조아리고 여전히 심기경호를 하는 듯한 그 권력자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헌법기관인 국회 권능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려고 했던 그런 내란 상황 이진숙 위원장도 똑똑히 지켜봤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지켜봤죠.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진숙 위원장은 그런 상황들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최소한의 반성이라든지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 방송 탄압과 장악 시도의 하수인처럼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공영방송 KBS와 EBS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알박기 인사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방송 장악의 하수인으로 활동한 적도 없고 알박기 인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현행법상 네, 2년이 여기까지 남아 하시고요. 있습니다. 의미 없다고 신성범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의미 없는 답변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진숙 위원장님 물어볼게요. 아까 유료 방송 OTT 사업자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과기버그, 문체버그 논의했다고 하고 있다는데 공문하고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아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없습니까? 직무 복귀한 다음에는 저 한 것은 없습니다. 과기부 이차장님 논의한 적 있습니까? 아마 실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숙 위원장이 광고 결합 판매 위헌 헌법 브리치 나왔을 때 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랬는데 대전 MBC 사장 했을 때부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10년이 지났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광고 결합 판매 위헌이나 헌법 브리치 대안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예,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본인 생각하는 대안이 지금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KBS 보도본부 계약직 직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터졌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평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사 재정, 경영, 기술 분야, 방송 발전 부분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요, 제가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비정규직 처우 개선 건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 살펴보고 이번 심사 기준에는 넣었다가 다음에는 빠지고 이런 일을 없게 하려고 보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류일임의 동생 류희목이 2023년 9월 5일 JTBC 뉴스룸에 대해 민원을 낸 사실을 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카톡 보이시죠? 네, 네, 당사자죠? 저 확실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JTBC 뉴스룸 민원인 관련 보고라는 보고서 작성했죠? 맞습니다.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옆에 있는 전 종편 보도채널 팀장인 장경식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네. 장경식 증인께서는 김종인 증인으로부터 보고서 보고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장경식 팀장이 류일임 증인에게 보고하러 간 사실까지는 김종인 증인 알고 있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경식 증인, 김종인 증인에게 받은 보고서 류일임에게 보고하러 갔다는 여러 정황이 있고 보고하러 갔죠? 류일임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김종인 증인 네. 보고했다는데요? 그리고 그 보고한다는 사실을 김종인 증인에게 혹시 얘기하셨습니까? 혹시? 그때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직원 입장이어서 얘기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쭤볼게요. 보고하러 갔다 와서 장경식 증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는 류일임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동안의 증언과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이 되는데요. 여러 차례 과방에서 보고한 적 없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증언을 바꾸시게 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작년 6월, 7월, 9월, 10월 총 5차례 현안 질의하고 청문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그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은 있는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고요. 수사기간 이전에 과방에서 제가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류일임 위원장이 장경식 단장 과거 장경식 단장이 권익위 조사에서 류일임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뒤 장경식 단장에게 류일임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라고 2차례 말한 일은 있습니까? 네,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예. 구글 부사장 면담 관련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류일임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난 적 있죠? 네, 네, 근데 그 부사장이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 삭제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 표현을 프라미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메이크 슈어라든지 커미트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따라서 당시 이제 저희가 사전에 출장 전에 준비해간 초안과 또 이제 위원장께서 이제 저희한테 보내준 초안에는
초안이 두 가지 초안이 있었는데 그 초안에는 이제 약속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없었던 거고요. 류일임 위원장이 자신이 작성한 보도자료 초안을 증인에게 줬다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구글 부사장 면담 때 민망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었죠. 류일임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고 손으로 테이블을 쳤잖아요. 맞죠? 그 이제 부사장이 그 신속 삭제에 대해서 좀 확실한 확약을 하지 않으니 류일임 위원장이 화가 났던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글과 우리가 구글에 협조할 사안이 많잖아요. 방심위는.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구글 측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인가 한국 법인에서 왔었고요. 예, 그 당황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 들어가셔도 좋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경식 증인도 류일임 위원장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장경식 증인의 저 증언이 민원 사주, 청부 민원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장경식 증인은 지금 하신 이 증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김준희 방심위 지부장 계십니까? 제가 이 분위기를 보니까 장경식 단장을 좀 보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단위에선가. 지금 감사실장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불안합니다. 제가 우연히 그 증언을 받아내게 된 사람으로 좀 불안합니다. 류일임 씨가 조직을 사유화하고 인사권을 남용해서 직원들을 겁박하고 회유하고 보복하고 그래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류일임 씨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방심위 직원들이 고통받아왔고요.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져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겨있고요. 안 열어주고요. 위원장실.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님께서 금일 불출석을 비서진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 운행 기사는 그 사실을 알고 오후에 반차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위원장님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혼자 다니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중요한 일정 뭡니까? 그런 것까지는 처음부터 저한테 말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비밀 요원인가요? 비밀 인원이세요? 위원장이? 2023년 9월 27일 지경규 직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성우 팀장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경구 직원은 이 글을 올리고 끝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방심위가 이런 분들 때문에 유지되어 온 겁니다. 이성우 팀장이 지경구 직원에게 카카오톡 보냈죠? 다음 카카오톡 띄우세요. 조금 전 부속실장이 왔다 갔고 이번 사안에 대해 좀 심각하게 보시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계시다고 했다. 글 내리길 바란다. 이거 맞죠, 본인? 예, 맞습니다. 예, 그때 부속실장이 김정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내려달라는 의미다. 맞죠? 그런데 지경규 직원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내릴 의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게 맞는 거죠. 네, 들어가세요. 네, 김정한. 예. 저 부서장에게 이번 사안을 좀 심각하게 보시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전한 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안 했어요? 네, 기억도 없고 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했다고 생각해요? 세우시고. 이성우 팀장 나오세요. 이런 말 안 했다는데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예, 뭐 기억이 불분명할 수는 있으나 당시에 지금 남아있는 기록은 제가 듣고 전한 그 기록이 남아있고 그 기록을 제가 뭐 임의로 하지 않은 말을 임의로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 김정한 실장?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데요? 답해보세요. 두 사람 얘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제가 답할 내용은 없습니다. 뭐가 답할 내용이 없어요? 부속실장이 왔다 갔고 그날 만난 일은 있어요? 이성인 팀장 만난 적은 있어요 그날? 이성우 팀장 만났습니다. 팀장이요. 예, 만났습니다. 아, 두 분 만나셨어요? 예. 네, 그럼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두 분 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노조 지부장님 나오세요. 세 분. 그동안 노조가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장경식 단장의 증언으로 노조가 주장해온 바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장경식 단장이 여기서 그런 증언을 해서 본인에게 득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양심의 소리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류희목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내부 규칙에 따라 위원장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법에 따라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그 사실을 안 지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그 직무에서 회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기관장이잖아요. 왜 이런 본인이 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했습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류이목이 민원 넣었다는 사실을 자신은 몰랐다고 국회에 나와서 위증 또 위증했습니다. 위증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발이 되어서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성우 팀장이 부속실장이 왔다 갔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라고 이성인 팀장이 카톡을 했잖아요. 지경규 씨에게. 네. 그런데 지금 김정한 부속실장은 이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보십니까? 고려한다는 거는 징계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징계할 권한이 부속실장에게는 뭐 전혀 없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류일임 씨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의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임 위원장이 김정한 실장에게 이 글 삭제를 지시한 거죠. 삭제하도록 움직이도록. 만약에 삭제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징계하겠다 이런 전달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장병식 전 팀장이 양심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환영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오늘 증인 선서를 하신 방심위 관계자 직원들 모두 이제는 진실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4년 7월 31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이진숙 위원장이 첫 출근을 했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저날 7월 30일 삼복 중에 엄청 더운 날인데 검은 장환지 부춘지 신고 저렇게 내렸어요. 전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점령군의 군합발이 생각났어요. 저거 보고. 그리고 그 후에 계엄이 있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더 뇌리에 꽂혀 있었어요. 오늘 다시 또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7월 30일 날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됐다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아주 샅샅이 봤어요. 그 회의록에 KBS, MBC 이사 서민하는데 심의, 의결하게 돼 있는데 심의하는 흔적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 많은 이사 후보들에 대해서 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날. 그리고 다음 PPT 볼게요. 그리고 정말 해괴한데 박문진 이사가 9명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투표 용지에 31명 중에 9명씩 기표를 해요. 9명씩. 그래갖고 1차 투표에서 9명씩 해갖고 2명씩 일치되는 게 4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2차 투표를 해요. 2차 투표를 또 9명씩 해요. 이번에는 1명씩 일치했어요. 그래서 총 5명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3차 투표를 또 했어요. 9명씩. 그랬더니 이번에 1명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6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4차, 5차, 6차 투표를 계속해요. 9명씩 계속 투표를 해요. 왜 9명씩 계속 투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인원은 9명이 아닌데 계속 9명씩 투표를 해요. 근데 4차, 5차, 6차 투표에서는 1명도 일치를 안 해요. 그래서 정해를 하고 6명이 일단 뽑혔고 뽑힌 6명에 대해서 그럼 기존의 박문진 인사 중에 누구를 아웃시킬 건지 또 투표를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정의하고 다시 투표를 했는데 그 6명은 한 번 투표에 딱 일치해서 끝나요. 너무나 해괴해요, 이 투표가. 그리고 AI한테 물어봤어요. 나머지 4, 5, 6차 투표에서 25명, 31명 중에 6명이 확정되고 25명이 남았는데 9명씩 표를 행사했을 때 겹치는 사람이 없는 결과가 나올 확률을 봤더니 0.00000018%, 1000만 분의 1이에요. 그리고 AI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런 이유가 뭘까? AI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저는 이 해괴한 투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9명씩 투표를 했죠, 그날? 9명의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9명을 해서 5명이 확정이 6명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3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왜 계속 9명씩 투표를 하는 거예요? 기표를 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사전에 합의를 했던 것은, 위원 간에 합의를 했던 것은 연달아서 2명 이상 일치하는 표가 나오지 않으면 3번
해서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투표를 상식적으로 계속 중단하기로 9명을 했습니다. 투표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정해한 다음에 6명을 누구로 할지는 한 번에 투표해서 일치해요. 그럼 뭐 입을 맞추고 들어오신 거죠, 당연히. 그렇죠?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고, 아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려면 정의한 국회에서 다음에 한 거는 3명의 공교롭게 상임위원을 그러니까 한시 바삐 추천해 아니, 주시기를 또 다시 말- 한번 요청합니다. 채워요. 공교롭게 6명이 일치하고, 이거는 KBS도 똑같아요. KBS도 정의한 다음에 어느 이사를 아웃시키고 새로 할지에 대한 투표는 한 번에 일치해요. 정의한 다음에. 그러면 이날 투표는 다 준비하고 와서 심의 절차 하나도 없이 형식적인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약간 야당 성향의 인사만 남겨놓고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이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날 구테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검은 장화 신고 와서 7월 31일 방송장화 구테타 맞죠? 복장과 관련해서 언급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복장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투표가 너무 해괴하잖아요. 투표 결과가 과정도 그렇고 이게 관련-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투표예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선임했습니다. JTBC는 이재명 대표가 탄핵 찬성 집회에서 연설하는 장면 배경으로 탄핵 반대 집회에 대규모 군중을 삽입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반대하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에 워낙 뭐 보수라고도 호소하시고, 그리고 뭐 좌회전 우회전 하도 오락가락 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막을 보니까 탄핵 찬성 집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대 사진을 배경으로 놓은 게 단순 실수일까 했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설하는 장면을 보니까 여기에는 또 한산한 배경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한산한 탄핵 찬성 집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단순 실수일까요? 이 사정을 모르는, 팩트를 모르는 시청자가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탄핵 찬성 집회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의도적 조작인지 아닌지 조사해봐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JTBC는 적반하장으로 이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울음장을 놓습니다.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단순 실수일까 아니면 조작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조작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마는 많은 시청자들이 볼 때는 오해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동영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 화면을 보고 이렇게 탄핵 찬성을 하는 시민들이 많나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광화문으로 돼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구나, 일종의 사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MBC 눈에는 탄핵 반대하는 수많은, 탄핵 반대를 외치시는 그 수많은 국민이 악마로 보이는가?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매도하고 선동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 그리고 제6조는 공정성과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JTBC나 MBC 보도에서는 이런 기본 원칙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위원장님, MBC 출신으로 MBC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MBC가 이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MBC는 언론 본연의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방송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압도적인 수의 사원들이 민노총 소속 조합원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임명 이틀 만에 탄핵이 됐고 또 돌아왔는데 제 이야기의 취지는 이겁니다. 이동관을 대한 3회의 탄핵 소추 시도, 김홍일, 이동관, 김홍일에 집요하게 야당에서 탄핵을 하려다가 결국은 먼저 사표를 던지고 나가서 후임으로 온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냥 탄핵이 결국은 소추가 된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에서 4대4로 기각 결정이 내려서 복귀를 했다.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부의 정부 강요급에 대해서 29회, 29번의 탄핵이 시도됐고 본회의 통과된 게 13건이었습니다. 본회의 통과된 게. 탄핵이 29건 발의가 됐고 본회의 통과된 게 13건인데 이 정도라면 돌아오게 되면 저 4대4든 뭐든
적어도 그 탄핵 소추를 이렇게 집요하게 했던 사람들은 무슨 책임을 지는 거냐 라는 의문은 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남발은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국회 권한이라고 하지만 헌법에 보자면 이제는 상식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유심히 봤던 게 중에 저도 몰랐는데 그 헌법재판에 들어간 소송 비용,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이진숙 그 위원장이 본인이 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우리 탄핵 청구인 국회는 소송 비용을 국회 예산으로 냈다고 알고 있는데 금액을 알 수가 없고 본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얼마나 쓰셨어요? 공개 가능한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수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기로는 어차피 이거 현재 나서 변론도 해봤으니까 국회는 소송 비용 어느 정도 지출했다고 들으셨어요? 제가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웃을 일은 이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웃을 일은 아니잖아요. 왜 자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탄핵 전체 비용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탄핵 제 사건에 대해서만 국회에서 1억 정확하게 답이 2천만 나오잖아요. 원을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럼 나중에 밝혀주시길 바라고. 아니 저희 질의하잖아요. 네, 나중에 질의하세요. 별도 질의를 날씨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방통위원장 직무되고 나서 둘이서 김태규 부위원장과 같이 그 방통위 정상질 의사를 진행했다. 의결 7건 하고 했는데 방금 우리 박찬욱 현재 감사께서 나가셨는데 박찬욱 감사 임기는 3년이잖아요. 제가 여기 있을 때 보면 3년 상식인데 언제 끝났죠? 2024년 12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임 감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KBS 이사회에서 후임 감사 임명 제청은 언제 했습니까? 임명 제청은 2주일 전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주일 전쯤. 지금으로부터 말이죠. 작년 12월에 제가 없었을 때여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12월 25일 날 2024년 12월 25일 날 감사 임기가 종료되기에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KBS 이사회에서 임명 제청을 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방통위에서 답을 해야 되니까 후임을 이렇게 당연히 후임을 이사회에서 후임을 제청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됐는데 어쨌든 지금 와서는 이제 아직도 감사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사실은 맞습니까? 임명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바코 비상임 이사 사퇴를 했는데 그 절차가 며칠 걸리는 모양입니다.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고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고 각종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상임위원회 개최하기 전에도 그냥 앞에 말씀을 사정 빼고 드렸습니다. 말씀하시죠, 국회에서 한시박비 네. 3명의 상임위원을 추천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예, 제 앞에서 자꾸 이 얘기 좀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7개월 7일 동안 윤석열이 임명 안 해서 저는 밥벌이도 못하고 방송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입이 막히고 발이 막힌 상태에서 거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런 제 앞에서 이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최상목 대행이 아니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건 위헌이다. 근데도 임명 안 하잖아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뭘 믿고 추천합니까? 이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저 변호사비 몇 천만 원, 문호동 임금 제가 계산하니까 7천만 원 정도네요. 뭐. 이진수 위원장이 탄핵 변호사 비용이 1억 수억 1억 뭐 2천만 원을 썼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저 그냥 아까도 이전에 뭐 2인 체제가 뭐 제대로 됐다는 그 이전도 잘못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진수 위원장이 그냥 사실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독립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이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위원장이에요. 근데 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그냥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편향된 답변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 첫 번째 지적하고요. 그건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확신범이다라는 그 질문에 다 응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어느 언론사의 기사로 나갔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썼다는 게 이진수 위원장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믿을 만한 소식통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우리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국회 측 변호사가 몇 명이었는지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를 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의사진행 발언한 배경에는 그리고 거짓말이다라는 것만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비용은
공익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로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라기보다는 개인 변호사가 대부분이고 소위 말하는 시중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 안 합니다.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당시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한상혁 위원장, 쫓겨난 한상혁 위원장도 개인 비용으로 지금 변호사 사용하고 비용 쓰고 있고 지금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들도 지금 2명의 공무원이 재판받으면서 그 비용을 개인이 다 대고 있습니다. 마치 본인만 억울하다는 듯이 저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언론 인터뷰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대해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확인하고 기회를 주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되게 우리는 언론에 나면 그걸 근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진숙 피소추인이 과거에 몇 천만 원 변호사비 썼다. 정확히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문호동 임금이 7천만 원 정도네요. 제 계산으로. 뭐 이렇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사실부터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당과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에 확인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께서 그 부분이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오전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방통위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무자한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약관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때는 저기요.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합니다. 제가 방통위원장한테 질문한 게 아닌데 곤란하죠. 그렇게 끼어들면. 왜 그렇게 공격적이죠?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냐하면 담당 국장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담당 국장이 국장이 아니라 모르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라고 계속 얘기하실래요? 오늘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얘기하실래요?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래요? 이런 태도로 계속 임하실래요? 저는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을 뿐입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주장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계속 하세요. 지금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네,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퍼스트 모바일 전광훈 목사 관련한 퍼스트 모바일 관련해서 약관과 또 요금제 관련해서는 과기부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허위 과장 광고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소관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우리는 약관하고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어서 만약에 약관은 10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6만 제공된다든가 7만 제공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자, 알겠습니다. 제가 허위 과장 광고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 소관인데 점검하셨냐, 보고 받으셨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해서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받지 답변한 않았다고 적 얘기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적 없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보고 받았냐라고 질문했는데 지금은 그럼 방통위 소관 맞습니까? 약관과 다른 허위 서비스가 과장 광고에 대해서 방통위 소관 업무 맞습니까? 질문 내용입니다. 약관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때는 저희 업무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를 네, 한 걸 오전에 보여드린 거 봤죠? PPT로. 제가 오전에 없어서 예, 못 PPT 봤어요.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띄워보세요. 퍼스트 모바일 제3 국민연금 제공한다라는 홍보가 있었어요. 이 과장 맞죠? 허위 과장. 이것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네.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사 수신 행위 및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오전에. 네. 예,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받았냐라는 질문에 위원장이 그거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소관 업무 맞습니까? 네, 허위 과장 광고는 맞죠? 허위 맞죠? 과장 광고는 기본적으로 공정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용자가 불이익이 된다라면 방통위는 민원이 제기됐고 당연히 민원이 제기됐고 그게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항이 이용자 확인된다면 저해한 사항이지 네, 않습니까? 확인된다면 저희 검토가 아니, 필요한 이게- 사항인 것 같고요. 이게 저해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거 확인이 자체가 되면은 저희가 잠깐만 말 섞지 조사를, 말고요. 제가 얘기할 때는 기다렸다가 답변하세요. 왜 같이 위원장 닮아가십니까? 국장이 왜 그렇게 충분하게 답변할 시간이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데 같이 섞어서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왜 그러십니까? 안 그러던 분이?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이게 허위 과장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가 피해를 봤다면 이용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방통위가. 소관 업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소관 업무 맞죠? 네, 뭐 예. 들어가. 엄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허위 과장 광고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50조의 금지행 위반인지 검토가 네.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구글 선관위가 신고한 부정선거 관련한 콘텐츠가 18개 중에 단 한 건만 삭제됐어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구글에다가 18건이 부정선거를 강조하는 유튜브를 신고를 했거든요. 선관위가 했는데 18개 중에 단 한 건만 삭제하고 17건이 문제 없음으로 한 거예요. 구글이. 근데 아까 답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선관위가 보내온 거예요. 오전에. 김용빈 사무총장한테 몇 건을 민원을 제기했고 몇 건의 결과를 받았냐고 해서 온 거예요. 선관위가 한 것도 구글이 이렇게 미온적이고 하는데 일반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더더구나 무시할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거보다 더한 이재명 대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1cm도 안 들어갔는데 그 조작 아니냐라는 게 아직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테러로부터 청정지역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이 유튜브가 방치함으로 인해서 지난해 올해 어마어마한 이 가짜 뉴스와 극우의 선동이 활개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방심위가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언론중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제거를 못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취지는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을 지금 이렇게 18건을 제기했는데 구글이 단 한 건만 삭제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본사에 물어봐야 됩니까? 저는 뭐 직원으로서 저희 검토팀의 결정을 또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경위로 한 건만 삭제를 하였는지 좀 문의를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사해요. 요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탄핵 재판 소송 비용 관련해서 확실하게 확인한 거 말씀드릴게요. 국회가 1억 2천만 원 이상 쓴 걸로 알고 있다. 이거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에 대한 근거를 좀 대보시죠. 구체적으로 제가 대보세요.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 들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게 뭐 개인정보입니까? 아니라고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국회 사무처에.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1억 2천만 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을 만한 소식통을 내가 너무 믿은 나머지, 그죠? 본인이. 아니 근데 그 1억 2천만 원 아닙니다. 그리고 한 분에 대해서만 제가 사람은 밝히지 않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밝힌 비용이 770만 원 받았다고 하십니다. 한 분이. 예, 그러니까 최영도 간사님 이런 거 가지고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이런 거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확인해 이거 해갖고 온 겁니다. 지금. 훨씬 작은 금액이다. 본인이 파는 돈은 정정하고 기회가 돼야 기회를 주는데 상관이 맞고 가시는 거는 하시라고요. 아니 저는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고 그 과정에서는 제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희는 국회 사무처의 답변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옹호하실 일 아닙니다. 지금 사사로운 관계에서 저는 믿을 만한 분한테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믿을 만한 분한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착각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진석 위원장의 탄핵권 관련해가지고 국회의원 변호사 비용이 아니다. 훨씬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1억 2천은 아니다. 확실히. 네, 훨씬 작은 금액입니다. 저는 제 건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고 이 시간부터는 1억 2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과하라고요. 저는 제가 믿을 만한 무죄했다, 이렇게. 소식통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할 수 없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나오면? 아니 어차피 정해할 거예요. 저 믿을 만한 정보인데요. 제가 임명 안 된 이유가 제 사주 때문이라고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니 저기 2분씩 하십시오. 옹호하시려면 하십시오. 어떤 논리인지 2분 하십시오. 2분. 상임위를 이렇게 자꾸 공개시킬 수 없으니까 예, 위원장님 이렇게 방통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그거는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나중에 사후 확인되는 대로 하겠다. 일단은 뭐 그렇게 단정할 만한 근거는 있지만 뭐 이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서 또 고집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하시고요. 저희가 2014년 7월 31일 날 방통위에서 4건을 심의 의결을 2인 구조에서 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탄핵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 선임은 매우 중요하고 사회적 정책 합의가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가 존중되는 방통위가 5인 구조로 되거나 그 이하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 시급성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MBC 임기는 8월 12일이지만 그러니까 임기가 연장이 가능한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고 KBS도 8월 30일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충분히 협의 후에 합의를 해도 되는 사안이라 판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당시 상임위원이 2명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82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도 없이 서면으로 면접을 가름했고 그것도 50분에 5,000장이라는 서류를 다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이 대단히 위법하다라고 판단해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탄핵에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여부 떠나서 위법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을 판단을 앞두고 있으면 고등법원까지 2인이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은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당의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고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기 때문에 발언에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천을 믿을 만한 소식통 이게 어디 저작거리에 있는 회의입니까? 현안질이라는 전체 회의 공간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확인도 안 되는 낚인 기사에 근거해서 발언한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서 이것은 사무처에서 확인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를 받아야지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 지금 국회 사무처가 탄핵 심판 관련해서 예산 집행 내역을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이게 매년 나와요. 국회도 다 투명하게 지출력을 밝히기 때문에 2010년이 탄핵 소추가 이제 있던 해죠, 그죠? 그래서 소추 결정은 2017년에 이루어지는데 1,500만원인가? 박근혜 탄핵 얘기하나 봅니다. 종이고 이게 얼마지 이게? 예예. 착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액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수치 안 다투는 거 보니까 아니 먼저 하셨으니까 노정면 의원님 2분 하십시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이 이제 본인 탄핵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이러저러한 논거를 의도적으로 막 끌어오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는 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물론 얘기가 되는 논거면 새겨 들어야죠. 입장이 달라도. 그런데 저는 전원을 사실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언론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원은 전원이잖아요. 믿는 건 본인이 믿는 거고 제가 아까 그래서 종교냐고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는데 고위 공직자가 취해야 될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정중하게 충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국회 공식 답변에서 하셨잖아요. 그럼 깔끔하게 그런 경솔한 부분, 그게 본인이 믿고자 하는 그런 바가 있었으니까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 정도에서 본인이 경솔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만약에 이 위원회에서 제보자로부터 들었다며 이 자리에서 사살조 관련해서 발언한 김어준 씨가 이 자리에서 사과한다면 저도 사과하겠습니다. 뭐라 그랬지? 저 주세요. 왜 갑자기 제가 늘 상투적인 수법 중에 하나가 충격 상세 아이템이에요. 정치 공작을 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주제를 바꾸고 메신저를 공격하면은 메신저를 공격하죠. 메시지를 문제 삼으면 지금 전형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잘못을 유감 표시하라는 노정면 의원의 발언 뒤끝에 그러면은 사살조를 편성했다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로 그것도 문자를 사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최영두 간사님이 아마 방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그러니까 사과를 하시라고 하십시오. 더 지금 하나로 정리될 거를 지금 3개, 4개를 점점 더 만들어서 본인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그래서 위원장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런 그 근거 없는 주장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런 거짓 뉴스를
방심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주무 관청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더 신중하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삼키고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이 자리에 와서 증언했던 건 그날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았으나 노상원 수첩 등에 의해서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은 우리가 이거 끝낼 게 아니고 잠시 휴정할 거예요. 예, 잠시 세울 거거든요. 예, 아니 잠시 세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이 7시 14분이니까 8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예, 그때까지 그때 다시 사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수위를 결정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수많은 또 다른 기관 그 국가기관의 공직자들이 또 대기해야 되고 하는데 빨리 끝내시고요. 이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끝내시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이 예, 잠시 정해놨다가 8시에 아니.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회의 전체를 끝내죠. 이진숙 위원장 1억 2천만 원 근거 확인하셨죠? 제가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거 확인했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합니다. 그 믿을 만한 소식통이 꽝입니다. 꽝이고요. 이건 모를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2명 추천, 민주당 쪽에서 2명 추천해서 4명으로 변호인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1억 2천만 원에 1억 2천만 원보다 매우 적다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셨는데 반 이하입니다.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지금 김영 간사께서 사과를 요구하고 계시고 노정면 위원님 사과를 요구하고 계신데 뭐 예를 들면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비용이 1억 2천이다. 이거는 팩트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왜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 못 드리냐? 관련 로펌들에서 그 구체적인 액수는 좀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총액 5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1억 2천과 5천만 원 이하는? 네, 탄핵을 대표 발의했던 김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7월 아까도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일 때문에 저희는 한상혁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직원 2명은 지금도 TV조선 조정권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기의 소송 비용을 개인이 지출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톤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재판을 2번에 걸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받았습니다. 그렇다 그걸 가지고 내 개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억울하다 얘기 안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떤 한편에서 어떤 한편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 위원장, 특히 용산의 부속실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금 일관되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당 의원들이 탄핵이 기각됐으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비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틀렸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공직자의 기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의 의무, 보고의 의무, 그 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봉사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2천과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비용으로 변론을 국민의힘 추천 변호사와 민주당 추천 변호사가 했습니다. 이것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믿을 만한 소식통이란 이유로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본인의 말이 아니라 제3자 화자를 또 끌어들였다. 이 부분이고 앞서 김어준이 사과해야지 사과하겠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과하십시오. 사과 받아주십시오. 우선 김현애 의원께 아니, 잠깐 사과를 계세요.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용산의 방송 장악을 위한 용산의 불속 저기요. 실정 아닙니다. 제가 한번 보수 여점사는 극우 유튜브 나가서 하시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립니다. 그 김영 간사님,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사과는 반성할 줄 아는 인간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히 1억 2천만 원이라고 소송 비용이 얘기를 했고 5천만 원 이하다. 이거 팩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저도 알고 사무처 직원들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로펌의 영업상의 비밀? 이런 것이라고 하니 존중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이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이걸 사과 안 하고 끝까지 버텼다. 이렇게 남겨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장님,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노동 환경, 고용 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방송사들에게 지도하는 그런 역할들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허가 재승인 때 심사 때 방송의 경영, 재정, 기술 부문에 있어서 30점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송 발전 이행 방안에서도 30점 가량이 배점이 되는데 그 가운데 비정규직의 근로 실태, 관리 실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계량 분야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방송국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정규직 백화점, 무늬만 프리랜서 고용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저도 방송인으로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저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방송계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용 조건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 방송국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고인과 유가족의 눈물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닦아주는 노력 필요합니다. 동시에 제2, 제3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정치가 고인의 죽음을 제대로 기리는데 또 앞장서야 될 것이고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절감과 노조 활동 차단 뭐 이런 이유로 그냥 막무가내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무책임하게 또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방송국에서 더 이상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들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 좀 쇼킹한 건데 이거를 저희가 뭐 제가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런 상황까지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거 우리 방통이나 방심위에서 이거 좀 내용 파악해서 이거 좀 사실 이거 뭐 어디 국내 대리인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이거 한번 방안을 같이 한번 강구했으면 합니다. 예, 관련 법안을 내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발의했습니다. 네. 오늘 상정 해외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도 검토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과 협조를 해서 규제 방안을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통위의 불법적인 그 2인 체제 의결과 류일임의 방심위의 막가파식 언론 탄압 심의에 지금도 수십 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심기를 보좌하겠다면서 불법의 탑을 쌓더니 지난 한 해만 소송 비용으로 5억 5,8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지금 높은 수준인데요. 국회 과방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불법적 전용하지 말아라,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막대한 소송비에 국민 혈세가 계속해서 전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름값, 직원들 약품 구입비, 사무용품비 뭐 등등 해서 전용된 게 3억 2천여만 원이 전용을 하더니 그다음에 아예 전용이 불가능하도록 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그 올해에도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소송 전에 불법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지금 불법 전용 금액이 보여요. 이진숙 위원장님, 자유민주주의 좋아하시죠?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헌법 제54조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이시는데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입니다.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한다가 아닙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 아래서 국회가 예산의 권한을 가지고 정부를 견제하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왜 작년부터 저희가 입이 닳도록 경고했는데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을 강행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수용비, 그러니까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 수용비에서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될 소송비를 지불한 것이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소송비가 0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4명을 포함해서 6명으로 소송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소송들은 그 소송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을 하지 말라는 게 국회에 저희가 부대 의견을 달려서 간 것이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벌일 수 있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의 지시가 맞죠?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일반 수용비에서 썼기 때문에 올해 확정해 주신,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을 해서 안 된다는 게 일반 수용비는 가능하다고 돼 있었다고요? 작년에 일반 수용비에서 저희가 일부 소송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는 방통위 언론 탄압, 방송 장악에 단 1원도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계속 선언해 왔었고 2025년도 소송 비용도 모두 그래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묵살한 행태 그리고 위헌 불법의 파면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이면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아까 인터뷰에서 앞으로 탄핵 소추에 따른 소송비는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이 n분의 1로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을 남용해 탐욕을 남발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생각 동일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참 우습게도 헌재는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헌재나 각급 법원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가 불법적이었다는 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면서 탄핵 운운하기 전에 본인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 책임 먼저 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불법적인 일을 한 적 없습니다.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정부 여당 비판 보도의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관련 재판에서 30전 30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논리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자면 불법적 2인 체제 의결에 따른 소송비는 의결에 참여했던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이 n분의 1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을 남용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금 불법으로 인해서 국민 혈세 이만큼 낭비되고 있는데 모두 다 토해내고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심의를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2인 체제 있습니다. 의결 자체를 지금 불법적인 것이라고 헌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의 혈세가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의 방송 장악, 언론 탄압에 더 이상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그런데 국회 부대 의견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2인 체제로 지금 불필요한 소송을 자초해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현재 진행형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을 것이고요.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방송 장악, 언론 탄압에 대해 진지한 반성, 성찰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혈세 불법 전용 그리고 직권남용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피해가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방통위원장이 아까 앞서 황정화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소송 진행 중인 금액 중에 미지급된 금액이 4,750만 원이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대정부 질의 때 제가 대정부 질의가 아니라 저희 방송법 관련해서 찬성 토론 때 나왔습니다. 이 미지급된 금액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일반 수용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만약에 추경해서 소송비가 보충이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이고 소송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동관 위원장 때 44건, 이동관 44건 2024년도 그다음에 이것이 다 패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야당의 이 주장에 대해서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저희가 그것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지난 2024년도에 10월까지 전용한 금액이 6,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급 금액은 4,750이고 6,200만 원을 전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25년도에는 못하도록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지금 2인 구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나온 건 알고 계시죠?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은 3인 구조에서 2인이 찬성했던 사안이고 YTN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근데 전적으로 2인 구조에서 한 것 KBS 건도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요. 위법하다라고 판단이 난 거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되는 게 다 지금 패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변호사
내부 변호사를 구성해서 TF를 구성해서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랬죠.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실력이 되겠죠. 이제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차피 패소할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을- 생각지 않습니다. 습관적이십니까? 세워주세요. 아니 패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 말씀하시는 주장입니다. 것은 제 주장에 대해서 따박따박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말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소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모욕 아닙니다. 그 김현정 지금 위원장님의 답변이 그 직원들을 대신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직원들도 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개인의 객체로 지금 활동하는 거지 방송통신위원장의 주장을 다 일치시키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권위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답변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너무 그렇게 긴장하고 답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1분에서 다시 제가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거는 이 4,750만 원과 6,200만 원은 뭐 전용한 금액 4,750을 추경으로 지금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일은 없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정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지금 이건 누가 임명합니까? 시청자 재단 이사장. 누가 임명합니까?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몰라요? 방통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이분은 선방위원 할 때부터 무리를 매우 빚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건희를 평범한 가정주부 이렇게 옹호해서 우리는 그 공으로 시청자 대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게 아니냐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방심위가 과태료 처분을 확정해서 법원에 통보까지 했는데 이진숙 위원장 그냥 그 자리에 둡니까? 현재 규정으로는 저희가 조치를 할 이유가 없어서 만약에 할 조치가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무슨 조치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 법원이 확정하면 법원에 통보했다는데요.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방심위가 과태료를 가지고 저희가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에 너그러우시네요.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저희가 보시겠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윤석열 피소추인은 정민영 위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빌미로 해외 순방 중에 아주 급하게 해촉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위원장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진숙 위원장 예,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 행위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금지 행위의 유형은 어떻게 정합니까? 아까 그 퍼스트 모바일 관련해서 약관하고 다르거나 아니 그냥 금지 행위의 유형은 시행령으로 정하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퍼스트 모바일의 경우 저는 매우 해괴한 영업행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업행위에 대해서 방통위가 금지 행위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있다는 자료 주는 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금지 행위 5의 2에 해당합니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 쭉 나열된 거에 가항이 바로 퍼스트 모바일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아마도 실무자들이 곧 보고하세요. 구체적으로 좀 위원장 그렇게 모시지 말고. 근데 정광훈 목사 측이 얘기하는 퍼스트 모바일 가입 등 6대 조건 중에 가장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6대 조건 아시죠? 여기 띄워져 있네요. 네.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까 김현 의원도 하고 다 했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제3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 조건이 뭡니까? 100만 원을 주는 조건. 위에 쭉 1, 2, 3, 4, 5 요거 쭉 다 충족하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게 속이고 있는 건데 이 퍼스트 모바일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달성할 경우 월 100만 원의 종신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1,000만 명 달성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냥 그거만 답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현재까지는 3만여 명 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보다 앞으로 노력하면 뭐 될 수 있어요? 1,000만 명? 지금 알뜰폰 전체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알려드리세요. 뒤에서 알뜰폰 전체 예 옆에서 알려드리세요. 알뜰폰 절대 가입자 가입자 숫자 예, 900만 명입니다. 퍼스트 모바일이 지금 몇 프로예요? 그것도 알려드리셔도 예, 돼요. 3만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정말 미미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방통위에 해당 사항 없음이 아니고 해당 사항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린 겁니다. 그 내일 보고 좀 꼼꼼하게 드리고요. 방통위 사무처장님, 네, 꼼꼼하게 보고 드리시고 그리고 사실조사해 보십시오. 이게 방통위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현재까지 사실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추가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추가 사실 현재까지 뭐 확인했는지 보고 좀 받아보세요. 네,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여러분과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기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